竹島は日本の領土です。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말에 한국은 72시간 동안 침묵으로 세계 질서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본의 외교 안보 논리는 붕괴되고 국제사회는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보면서 한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봐. 일본은 조롱했고 한국 스스로 인정한 건가? 국제사회는 오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고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힘을 과시하지 않고도 질서를 뒤집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주목한 그 방식, 그것은 단순한 숫자와 주장이 아니라 기록이었고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사 기록이 반박했고 외교 기록이 질문했고 기술 기록이 증명했고 역사 기록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이유를. 일본 총리가 독도를 그들의 땅이라고 선포했을 때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은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파헤쳐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국제 분쟁과 해양 주권 문제를 연구해온 외교 안보 분석가이며 현재는 여러 나라의 정부와 싱크탱크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국제 분쟁 연구자 마르코 슈타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해양 분쟁 동향을 분석하는 국제 세미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일본의 외교 라인을 오래 지켜본 인사들, 해양 안보를 전공한 연구자들, 그리고 국제 언론 관계자들까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 회의장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격앙된 토론도 없었고 누군가 급하게 반박 자료를 꺼내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즉각 반발할 것이다. 강하게 항의하고 성명을 내고 외교적 충돌이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한국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나도 공식 브리핑도 강경 발언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회의장 안에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외교를 오래 지켜본 쪽에서는 이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상대가 조용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밀렸거나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다는 뜻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관계자들 역시 비슷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다. 그럼 이 프레임은 일본이 가져간다. 국제 사회는 반응하는 쪽의 메시지를 기억한다. 그게 오랜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외신 분석에서는 한국의 대응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여론의 방향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는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 침묵은 항상 전략이 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쪽에서는 독도 문제는 결국 감정의 영역이라며 논리로 밀어붙이기엔 한국이 불리하다는 식의 평가도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이 침묵을 위험한 신호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를 국제 질서를 흔들 만큼의 변수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섬, 제한된 군사력,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구조, 그런 고정된 이미지가 사람들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분위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 일본의 외교 공세가 더 오래 주목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이 이 사건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진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침묵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를 시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떠드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기록을 쥐고 있는가를 가려내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일본과 세계 각국이 스스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증명해주는 과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이미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드러나는 순간 이 논쟁은
더 이상 말의 싸움이 아니라 기록과 시스템의 문제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침묵이 사흘째 이어지자 회의장의 시선은 점점 일본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발언이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했고 일본은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언은 반복됐고 지도와 문서가 언론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국제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결국 일본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분위기, 한국은 대응 타이밍을 놓쳤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반복될수록 그 주장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의문이었습니다. 왜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가? 왜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가? 왜 설명은 늘 감정과 상징에 머무르는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식 토론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국의 침묵은 더 이상 무시로만 해석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시선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늘 감정적으로 대응해왔다. 독도 문제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번 침묵은 전략이 아니라 혼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그 평가의 근거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방식에 익숙해 보였지 기다림으로 판을 바꾸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국제 사회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논리를 기준으로 독도 문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먼저 말했는가? 어느 쪽이 더 적극적으로 설명했는가? 그 기준에서 보면 일본이 유리해 보이는 장면만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분위기를 바꾸는 아주 작은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공식 성명도 아니었고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국제안보 자료를 다루는 한 공개 보고서에서 독도 인근 해역과 관련된 과거 기록이 조용히 인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독도라는 이름도 한국이라는 단어도 크게 강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을 본 일부 연구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구조와 그 기록이 말하는 흐름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누구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류일 가능성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문서다. 맥락이 다를 수 있다. 해석이 과장됐을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유형의 기록이 다른 출처에서도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자 한국의 침묵을 조롱하던 시선은 서서히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동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 그 의문은 아직 소수였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곧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기록을 일관되게 쥐고 있느냐의 문제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그때는 아무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순간이 바로 일본의 독도 논리가 겉보기와 달리 아주 불안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침묵은 그 불안정함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자 사람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조롱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대신 계산하는 얼굴이 늘어났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는 그대로였지만 그 전제가 오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회의장 구석구석에서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해양 안보를 다뤄온 연구자들 사이에서 같은 말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설명은 단순하다. 너무 단순하다. 영유권 분쟁에서 단순함은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주장은 검증이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관심은 발언이 아니라 근거로 이동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 해양관할 기록을 다시 꺼내 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군사훈련 자료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는 외교 문서의 표현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이 하나둘 개인 분석 자료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국제 사회가 실제로 다뤄온 독도 인식이 항상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해서 차이로 넘길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문장 하나, 표현 하나, 번역의 문제일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기록을 다른 시점의 문서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기관의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일관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기, 특정 상황, 특정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누구도 일본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검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군사적 대응 능력, 해양 감시 체계,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 구조. 이 모든 것은 영유권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소들이었고, 일본의 설명은 이 부분에서 유난히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 공백을 사람들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는가? 왜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가? 질문은 늘어났고 침묵의 주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침묵하던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일본 쪽 설명이 멈추는 순간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대부분은 이 변화를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독도 문제는 늘 반복돼 왔고 결국은 외교적 수사로 마무리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믿지 않게 만들고 기록을 보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보기 시작한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감정이나 주장으로 끝낼 수 없는 단계로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회의장에 있던 모두가 점점 부정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회의장 밖에서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일본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었지만 분석 기사들의 어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정적인 표현이 줄어들고 조건부 문장이 늘어났습니다. 왜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오래 침묵을 유지하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이 침묵 속에서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일부 안보 분석가들 사이에서 독도 인근 해역의 감시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라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개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에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해역에서의 감시 주기, 표적 탐지 거리, 그리고 대응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처음 이 수치가 공유됐을 때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건 계산 오류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수치들이 일본이 설명해 온 대응 구조보다 현저히 짧은 시간과 넓은 범위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료를 즉시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공개 보고서, 다른 시점의 훈련, 기록, 다른 기관의 분석 자료,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숫자가 여러 곳에서 반복됐습니다. 탐지 거리의 범위는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일치했고
초기 대응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장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조용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무능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적 계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이미 판 위에 올려놓은 무언가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쪽으로 생각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독도 관련 세션에서 일본의 발언 시간이 짧아졌고 질문은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장의 정당성이 아니라 실제 통제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위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이 질문들은 일본의 기존 설명으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점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비어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처럼 차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처음으로 같은 질문을 공유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침묵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감정적인 사안일수록 침묵은 가장 먼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곧 일본의 주장 체계가 숫자와 구조 앞에서 하나씩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아직 한국이 어떤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꺼낼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이 문제는 말의 크기가 아니라 데이터가 버텨낼 수 있는 구조의 싸움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먼저 들여다보기 시작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국제 사회였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처음에는 한국을 가볍게 보던 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조롱이었던 태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으로 바뀌었고 그 계산은 감정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논평이 쏟아졌지만 국제 무대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독도 문제는 늘 말싸움으로만 끝난다고 믿던 사람들조차 이번에는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 사안에서만큼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언론의 작은 문장들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확정이라는 표현이 줄었고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늘었습니다. 한국이 아무 반응이 없다는 사실을 패배로 단정하던 흐름이 갑자기 멈칫한 겁니다. 그때 외국의 한 싱크탱크가 독도 인근 해역의 항로와 통신 기록을 정리한 자료를 냈습니다. 공식 성명도 아니고 정부 발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개 자료를 모아 정리한 문서였는데 그 문서가 묘하게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서에 주목한 이유는 주장의 문장 때문이 아니라 기록의 형식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의 주장처럼 보이는 문장이 거의 없었고 좌표와 시각과 분류표 같은 것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기록을 늘린 구성, 그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처음 반응은 당연히 냉소였습니다. 민간이 만든 문서다. 표본이 편향됐을 수 있다. 데이터를 끼워 맞췄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얕보던 일부 해설자들은 이 문서가 한국 쪽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곧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홍보물이라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문장이 아니라 검증하도록 강요하는 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조롱은 멈추고 확인이라는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유럽 쪽 해양 데이터 연구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문서에 실린 항적 자료와 민간 수집 데이터가 실제로 일치하는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큰 흐름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일본 측 지원 인사들이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자료의 기준이 잘못됐을 것이다. 좌표가 틀렸을 것이다. 시간대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럴듯한 공격이었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더 집요해졌습니다. 기록에 표기된 시간을 협정 세계시와 현지 시간으로 나눠 다시 계산했고
지도 투영 방식도 바꿔가며 오류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숫자가 이상하게 남았습니다. 한국이 침묵을 유지한 시간 72시간, 그 사흘과 자료의 공유 속도가 묘하게 겹쳤습니다. 이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우연을 싫어합니다. 특히 분쟁이 걸린 사안에서 우연은 가장 먼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흘 동안 무엇이 정리됐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조롱하던 사람들 중 일부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한국의 대응 방식 자체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늘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이 침묵은 오히려 준비가 없다는 증거다. 말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늘어날수록 현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자극적인 해설은 조회수는 만들 수 있어도 검증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증팀이 더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지역의 언론사 팩트체크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일본 쪽 발표문을 문장 단위로 분해했고 과거의 발표와 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구간이 발견됐고 반대로 꼭 있어야 할 구체 정보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백이 다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왜 비어 있는가? 왜 자료가 아니라 주장만 남는가?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은 누가 맞느냐에서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느냐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숫자가 조용히 힘을 얻었습니다. 독도를 기준으로 해양 관할을 이야기할 때 거론되는 기본 단위 200해리, 대부분의 시청자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수치지만 해양 질서를 다루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경계선입니다. 200해리 안에서 무엇이 기록으로 남아있는가? 그 기록이 누구의 손에 더 많이 쌓여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 논쟁을 끝내버립니다. 일본의 논리 체계가 흔들린 건 누가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설명이 200헬이라는 현실적 프레임 안에서 기록을 충분히 붙잡지 못한다는 의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시 강한 언어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박수도 지지도 아닌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한국의 침묵과 다르게 확신이 빠져나간 침묵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회의장에서는 새로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가볍게 보던 인사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웃지 않았고 대신 자기들끼리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말할수록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을 공격하는 대신 기록 자체를 공격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 데이터는 믿을 수 없다. 오픈 소스는 조작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다른 쪽에서 조용히 반문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 출처가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는가? 검증은 한 번 더 깊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경쟁 관계인 기관들의 자료가 동원됐습니다. 한쪽의 자료가 틀리면 다른 쪽이 바로 반박할 수 있는 구조. 그런데도 결론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성능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기 성능이 아니라 시스템 성능이었습니다. 정보를 모으는 속도, 사실을 정리하는 방식, 발언을 최소화하고 기록을 최대화하는 절차, 그 전체가 하나의 장치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럴 리 없다. 그냥 운이 겹쳤을 뿐이다.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쌓였습니다. 72시간의 침묵이 지나자 발언이 아니라 기록이 중심이 되었고 기록이 중심이 되자 일본의 주장은 더 큰 목소리를 내도 이전처럼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국제 사회는 자기들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독도라는 한 점에 선만을 두고 벌어진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분쟁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어느 쪽이 더 현대적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서 관심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한국이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느냐로 옮겨갑니다. 왜 침묵으로 시작했는가? 왜 감정 대신 기록을 먼저 꺼내는가? 왜 말보다 자료의 배열이 먼저 나오는가? 왜 국제사회가 보기 전에 국제사회가 검증할 구조부터 깔아두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
한국을 얕보던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웠습니다. 작다는 말로 정리하던 방식이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숨겨둔 기록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기록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연결되며 어떻게 한꺼번에 작동하는지 그 원인을 파고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 연출이 아니라 독도라는 분쟁을 다루는 기술이자 국가의 체계가 드러나는 신호였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비웃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말투가 조심스러워졌고 조롱은 기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대신 확인이라는 단어가 슬쩍슬쩍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해외 언론의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일본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는 대신 편집국 회의에서 한 가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은 감정이 아니라 기록 싸움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한국은 침묵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에 반응하는 대신 각자가 가진 자료를 먼저 꺼내놓고 맞춰보는 흐름이 형성됐습니다. 처음엔 다들 같은 곳에서 막혔습니다. 독도 문제는 말이 많은 만큼 자료도 많은데 정작 무엇이 결정타가 되는지는 늘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연구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을 빼고 문서의 번호와 날짜만으로 퍼즐을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이 숨겨둔 기록이라는 말이 조용히 현실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떤 주장을 준비했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 국제사회를 움직일지를 사람들이 상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 한 장의 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핵심 문서들을 연도별로 정리한 표. 거기에는 감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연도와 문서 제목과 발행기관만 적혀 있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이 발표한 칙령 41호, 1946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언급되는 연합국 지령기록, 1951년 전후 조약 문서의 조항구조, 1952년 한국이 평화선을 선포한 시점.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복잡할수록 이렇게 깔끔한 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편집된 것이다. 일부 문서만 골라 넣었다. 번호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이 튀어나오자 검증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한국을 낮게 보던 쪽이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가 사실로 굳어지면 일본이 유지해온 설명, 방식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손쉬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칙령이라는 건 국내 문서일 뿐이다. 국제 사회에 영향이 없다. 이 말은 그럴듯했지만 동시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국제 분쟁에서 국내 문서는 단독으로 결정타가 되지 않더라도 연속된 기록의 첫 단추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가 있으면 그 뒤의 연결고리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검증은 표의 첫 줄부터 시작됐습니다. 1900년이라는 연도와 41호라는 번호,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하려 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원문을 찾아 문장 구조를 확인했고, 일부는 번역본이 아니라 당시 표기 방식까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표 하나가 통째로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류라면 한두 줄은 틀어져야 하는데 큰 틀에서 계속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 인사들의 반응도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로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가 먹히지 않자 다른 전략이 나왔습니다. 그 문서는 해석이 다르다. 그 문서가 가리키는 범위는 독도가 아니다. 문장 하나를 잘라 의미를 달리 볼 수 있다. 이번에는 공격 방향이 숫자에서 문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숫자는 깨지지 않으니 문장을 흔들어 판을 흐리려는 겁니다. 그러자 국제사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해석 싸움은 끝이 없으니 문서가 실제로 어떤 절차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발표했고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그 구조 자체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지 말을 아끼는 태도가 아니라 국제 사회가 검증을 시작하도록 발판을 깔아둔 방식처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해외의 한 해양법 교수 그룹이 공개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들은 독도 자체를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 쪽이 더 법적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어떤 쪽이 더 기록의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서 한국이 선택한 프레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한국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아끼면서 독도라는 단어를 더 늦게 꺼내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신 기록만 먼저 올렸습니다. 국제 사회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스스로 독도에 도착하게 되는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얕보던 쪽은 여기서 새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조롱 대신 불평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가느냐? 왜 한마디로 끝내지 않느냐? 그 불평은 사실상 인정에 가까웠습니다. 한마디로 끝낼 수 없게 만드는 쪽이 지금 유리해지고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증이 계속되자 일본의 주장 체계는 다른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래 강하다고 믿었던 무대가 오히려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발언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으로 남으면 다시 검증을 불러오며 검증이 늘어날수록 문장 하나의 빈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숫자가 효과를 냈습니다. 72시간이라는 침묵. 처음에는 조롱의 소재였지만 지금은 시간표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어떤 발표도 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 국제사회가 스스로 자료를 모으고 스스로 검증하게 만들었다. 이 해석이 퍼지자 사람들의 시선은 결과에서 원인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무엇을 보여줬는지가 아니라 한국이 왜 이런 설계를 선택했는가? 한국이 왜 독도 문제를 말싸움이 아니라 검증 싸움으로 옮기려고 하는가? 그 질문이 커질수록 한국을 낮게 보던 시선은 더 급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류를 만들려 했습니다. 자료가 많아지면 어딘가에 틀린 줄이 하나쯤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문서의 발행 기관과 전달 경로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처가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곳들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믿지 않아도 다른 쪽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국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합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독도를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일본의 주장 체계가 기록의 검증을 버틸 수 있는지 평가하는 단계다. 그 말이 돌기 시작한 순간 일본이 원하는 구도는 무너졌습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국제 사회는 일본의 문장을 검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앞에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말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말이 이상하게 더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적을수록 기록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제 회의장의 반응은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침묵을 조롱했고 다음에는 그 침묵을 오판했고 이제는 그 침묵이 만든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독도라는 사안 자체보다 더 큰 질문을 끌어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방식으로 분쟁을 처리하는가? 왜 감정 대신 기록을 먼저 꺼내는가? 왜 국제사회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커지는 순간 한국을 조그만 나라로만 보던 시선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독도 문제의 중심이 발언 경쟁에서 시스템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가진 군사 외교, 기술 역사 기록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한꺼번에 작동하는지 그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시작되는 순간 일본은 더 이상 말로 밀어붙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 살아남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한 번 더 꺾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읽었고 그 다음에는 계산된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으며 이제는 그 침묵이 어떤 장치를 작동시키는지까지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외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독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전에는 늘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의 자료를 넘기는 속도가 느려지고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누군가는 메모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바뀐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말을 아낄수록 일본이 쏟아내는 문장들이 오히려 더 무겁게 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반응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외국의 일부 논평가들이 갑자기 프레임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라 정보전이다. 한국은 독도를 두고 다투는 게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도록 기다린 것이다. 처음엔 과장처럼 들렸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자료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결국 한국이 무엇을 주장했느냐보다 왜 한국이 침묵으로 시작했느냐가 핵심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질문이 커지자 일본 쪽 인사들은 다시 한번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숫자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맥락을 흐리려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서 번호는 있어도 해석은 다르다. 연도는 맞아도 적용 범위는 다르다. 국제, 사회가 해석을 바꾸면 같은 문서도 다른 의미가 된다. 말은 세련됐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기록의 길을 끊어내는 것. 그 끊김 하나만 만들면 사람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사회가 예전처럼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검증 방식이 더 촘촘해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같은 문서를 두고 서로 다른 번역본을 놓고 비교했고 문장 하나가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째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도 관련 문서가 국내 기록에서 국제 기록으로 넘어가는 지점, 그 연결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의심하는 눈빛이 아니라 일본의 주장 체계를 검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숫자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말싸움이 길어져도 지워지지 않는 숫자.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 약 87km. 정치적 표현이 아무리 요란해도 지도의 좌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거리는 단순한 지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현실감을 되찾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가상의 분쟁이 아니라 현실의 바다 위에 놓인 좌표라는 사실이 다시 떠오른 겁니다. 그 다음 숫자는 더 직접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시간, 72시간. 처음에는 조롱의 재료였지만 이제는 실무자들이 시간표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회의실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 동안 감정 싸움을 피했고 국제, 사회가 자료를 꺼낼 시간을 확보했고 일본이 더 많은 발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정리는 단정이 아니라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72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실제로 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류 의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자료를 같은 방향으로만 읽고 있는 건 아닐까? 한쪽의 분위기에 휩쓸려 결론을 당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재검증이 한 번 더 진행됐습니다. 독도 관련 문서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문서가 인용되는 방식과 인용되는 위치를 따로 기록했습니다. 어떤 문서는 본문에 들어가고 어떤 문서는 각 주에만 남으며 어떤 문서는 반복 인용되면서 힘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복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습니다. 한국이 들고 나온 자료는 감정을 밀어 올리는 문장이 아니라 반복 인용이 가능한 형식의 기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감정은 식지만 기록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자 해외 언론의 반응도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발언이 헤드라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발언이 본문으로 내려갔고 대신 검증 기사들이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국의 침묵이 무슨 뜻인지, 독도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도 왜 국제사회가 그쪽으로 움직이는지, 이 질문들이 기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다시 속도를 올렸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결론을 찍어버리려는 듯 발언의 수위를 키우고 표현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표현은 역설적으로 또 다른 검증을 불렀습니다. 발언이 강해질수록 문장 하나가 국제 기록으로 남고 남은 문장은 다시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은 말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말하지 않을수록 유리해졌습니다.
침묵이 커질수록 국제사회가 대신 읽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한국을 얕보던 외국 인사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롱도 아니고 반박도 아닌 짜증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느냐? 왜 한국은 한마디로 끝내지 않느냐? 그 불평은 사실상 패배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전장은 말싸움인데 한국은 전장을 기록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독도 자체의 결론을 앞당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가? 왜 한국은 분쟁을 감정으로 끌지 않고 국제 사회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가? 왜 일본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결과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원인을 파헤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이라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당사자가 아니라 프레임을 설계하는 주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단순한 영토 분쟁의 단어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질서를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장의 기록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1900년과 41호, 처음엔 낡은 문서의 번호였던 것이 이제는 이야기의 출발점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번호가 상징이 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번호를 지우면 연결된 기록의 사슬도 함께 끊겨야 하는데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사회가 여러 번 확인하고 다시 확인했는데도 큰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일본의 주장과 한국의 침묵을 힘의 싸움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조의 싸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남는 기록을 남겼는가, 누가 더 많은 검증을 견디는 형식을 갖췄는가, 그쪽으로 저울이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큰 결과는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을 낮게 보던 시선이 한국을 이해해야 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는 것. 독도 문제에서조차 한국은 감정으로 맞서는 나라가 아니라 기록을 설계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제 다음 흐름은 더 분명해집니다. 국제 사회는 일본의 말을 더 듣기보다 한국이 어떤 기록을 어떤 순서로 꺼내는지 보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이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말이 아니라 기록이 따라 나오고, 기록이 나오면 검증이 시작되며, 검증이 쌓이면 일본의 주장 체계는 점점 좁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지막에 남은 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결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독도라는 단어를 던지고 반응을 재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어는 점점 가벼워지고 그 대신 한국이 꺼내지 않은 자료들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약점이 아니라 장치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 사회가 가장 먼저 바꾼 태도는 속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언이 나오자마자 편을 갈랐을 텐데 이번에는 결론을 뒤로 미루고 확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외교 담당자들은 회의장에서 즉흥적으로 의견을 내는 대신 자기 나라의 기록관리팀에 먼저 요청을 넣었고, 언론도 누가 더 크게 말했는지를 쓰기보다 무엇이 남아있는 기록인지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정치적 구호로 소비되던 방식이 검증 가능한 정보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얕보던 쪽의 반응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조롱과 오판이 먹히지 않자 그들은 정반대 전략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쪽으로 여론이 몰리는 건 위험하다는 말, 분쟁을 확대하면 안 된다는 말, 지나친 해석은 갈등만 키운다는 말. 겉으로는 중립처럼 보였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기록들이 국제 흐름을 바꾸는 순간을 늦추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말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일본이 택한 선택지는 더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목소리를 키우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감정과 선동으로 돌아갈 거라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표현이 거칠어질수록 문장 하나하나가 국제 무대에서 따로 분리되어 검증 대상으로 남았고, 검증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라 문서였습니다. 한국이 조용할수록 일본의 문장만 더 또렷하게 남았고, 남은 문장은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가?
그 말이 어떤 기록과 연결되는가? 연결이 끊기면 그 문장은 혼자 남아 흔들립니다.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는 숫자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전쟁 장비의 성능을 말하려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분쟁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숫자였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약 87km. 정치적 문장을 아무리 크게 외쳐도 바뀌지 않는 거리. 그리고 한국이 침묵했던 72시간. 단지 참고 기다린 시간이 아니라 판을 기록으로 바꾸는 데 쓰인 시간. 이 두 숫자가 반복해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2시간은 어느 순간부터 해석의 기준이 됐습니다. 일본은 그 시간 동안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은 그 시간 동안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말과 기록 중 어느 쪽이 더 오래 남는지 사람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류의심은 여기서 다시 폭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자료가 아니라 일본의 논리 구조가 오류일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더 깊게 들어갔습니다. 기록을 한 장만 보는 검증이 아니라 기록이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추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기사로 소비되고 사라지지만 어떤 문서는 보고서의 본문에 들어가 반복 인용되며 힘을 얻습니다. 국제 사회는 독도 관련 문서들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가 끝날수록 사람들이 눈치채는 사실이 하나씩 늘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 설명을 최소화한 대신 반복 인용 가능한 형태의 기록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감정은 식어도 인용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특정한 표기가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1900년과 41호. 처음에는 낡은 문서 번호로만 보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의 중심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기가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만약 그 연결이 약했다면 국제 사회의 다른 기록들과 맞물리지 못했을 텐데 여러 방향에서 확인할수록 끊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일본의 주장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됐습니다. 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말이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게 되니 앞으로 나아갈수록 발이 묶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가볍게 보던 일부 외국 인사들이 갑자기 한국을 탓하는 말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느냐? 왜 감정적으로 끝내지 않느냐? 왜 단호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 불평 속에는 이미 한국의 방식이 먹히고 있다는 인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한국이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한국이 기록의 방식으로 옮겨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록의 세계에서는 큰 목소리가 빠르지 않고 차분한 연결이 더 빠릅니다. 이제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이냐는 결론을 먼저 말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고 대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전개를 선택했는가? 왜 한국은 논쟁을 감정으로 끌지 않고 기록으로 바꾸는가? 왜 한국은 반응을 늦추면서도 흐름을 앞서가는가? 왜 일본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들은 결과를 묻지 않습니다. 원인을 묻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묻기 시작하면 상대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한국이 만든 전환이었습니다. 그 전환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했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말싸움으로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기록의 싸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록의 싸움은 결국 시스템의 싸움입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에서 먼저 움직이는가? 어떤 나라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검증을 쌓는가? 어떤 나라가 한 번의 발언보다 여러 겹의 기록을 준비하는가? 이 모든 것이 맞물릴 때 힘을 과시하지 않고도 질서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연결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한국은 목소리를 키우는 대신 기록을 정리했고 감정으로 달리는 대신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길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주장은 더 가벼워지고 한국의 방식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독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독도는 단지 표면이었고 그 아래에서 드러난 건 한국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자료가 움직이고 분노를 앞세우는 대신
국제사회가 스스로 확인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격하는 대신 상대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구조. 그 구조가 한번 작동하면 상대는 무엇을 하든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더 말하면 더 남고, 더 남으면 더 검증되고, 더 검증되면 더 좁아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한국이 침묵하는 장면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게 됩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설계였고 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으며 한국이 독도 앞에서 선택한 방식은 목소리보다 기록이 강한 시대를 증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실의 공기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독도라는 단어가 처음 던져졌을 때 사람들은 한국의 침묵만 보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만들어낸 절차와 연결의 방식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남는 기록을 남겼는가로 저울이 옮겨졌고 그 변화는 되돌리기 어려운 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다시 강한 표현을 꺼낼수록 상황은 더 단순해졌습니다. 표현이 거칠어질수록 문장이 분리되어 남았고 남은 문장은 근거를 요구받았으며 근거가 빈약한 문장은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말로 전장을 고정하려 했지만 국제 사회는 이미 전장을 기록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그제야 누군가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독도 하나를 두고 벌어진 힘겨루기가 아니라 분쟁을 처리하는 국가의 작동 방식이 어느 쪽이 더 현대적인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되었고 한국은 그 시험대에서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도 흐름을 바꾸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이 침묵했던 72시간은 더 이상 공백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가 자료를 꺼내고 대조하고 연결하도록 설계된 시간표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약 87km라는 현실의 수치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시 꽂히고 그 좌표 위에서 문장과 기록이 어느 쪽이 더 버티는지 비교가 시작되자 감정은 뒤로 밀리고 검증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흐름이 굳어질수록 시선은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독도가 누구 땅이냐는 결론을 먼저 말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한국이 왜 이런 전개를 선택했는가를 묻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왜 한국은 분노로 시작하지 않는가? 왜 한국은 주장보다 기록의 형식을 먼저 올리는가? 왜 한국은 상대의 문장을 공격하기보다 상대의 논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이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사건의 원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반응이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고 다음에는 불평이었고 그 다음에는 침묵이었는데 마지막에는 박수였습니다. 박수는 누군가를 응원하려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을 인정하는 박수였습니다. 기록이 쌓인 뒤에는 말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받아들이는 순간의 박수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인사들은 표정이 굳어졌고 중립을 말하던 이들은 메모를 다시 펼쳤으며 언론 관계자들은 기사 제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침묵한 이유를 찾는 기사, 일본의 문장이 검증을 버티는지 따지는 기사, 그리고 독도라는 단어가 왜 점점 가벼워지는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하루 사이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회의장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외교부는 감정을 올리지 않았고 목소리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형식으로 정리된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른 기록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도록 배열되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검증부터 하게 만드는 형태였습니다. 한국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의 구조가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말싸움을 끝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검증을 끝까지 견디려는 태도였고 그 태도는 국제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일본의 대응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국이 무언가를 새로 주장해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기록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연결이 시작되면 상대는 무엇을 해도 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더 말하면 더 남고, 더 남으면 더 비교되고, 더 비교되면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내가 속한 기관의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독도 사안의 여론 흐름만 정리하려 했지만 문장을 쓰면 쓸수록 다른 결론이 보였습니다. 이건
영토 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분쟁을 처리하는 방식의 이야기였고, 일본이 만들어내려던 프레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발언 요약을 줄이고 검증 가능한 기록의 연결을 늘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절차와 구조의 단어로 다시 적었습니다. 독도라는 단어를 구호로 쓰지 않고 좌표와 문서와 인용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앞에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작게 보고 사건을 가볍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남은 것은 큰 목소리가 아니라 큰 구조였습니다. 침묵을 공백으로 보던 시선이 침묵을 설계로 읽게 되는 변화, 말을 힘으로 믿던 습관이 기록을 힘으로 믿게 되는 변화, 그 변화를 만든 주체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독도는 한 점의 섬이 아니라 국가가 세계를 움직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시험대에서 목소리보다 기록이 강한 시대의 규칙을 가장 먼저 실행했다.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외친 순간 사람들은 한국이 침묵하는 장면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게 된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설계였고 약함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으며 독도 앞에서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는 세계에서 질서를 뒤집는 가장 조용한 기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